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수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9월 8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경질병관리청장은 성인의 80% 접종 완료가 예상되는 10월 말부터 10월 말경에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잡고 백신 접종이 80%를 넘고 전담 병원을 갖추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담 병원은 고이근희 회장이 5천억 원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주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이제 코로나 증세가 되면 발생할 경우에 독감처럼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고 되면서 미국이 이미 170만 명분을 선구매하고 있는데 한국은 치료제에서는 370만 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백신 확보를 못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이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9시 에서 10시, 10시 에서 9시 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시간 제한 근거조차 제시 못하고 있다. 무슨 뭐 9시 10시 뭐 이래 혹은 2명 4명 이렇게 바뀌면은 확진자 수가 늘거나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에게 생업에 직격탄을 매기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는 지금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평당 전국 아파트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4,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천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 위주의 대책만 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됐다면 신고가다. 이제는 영끌로도 집을 장만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계속 문정부는 공공을 얘기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 뭐 105,200 가구는 첫 삽도 못 두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제연구기관 3곳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을 포함해서 3곳 연구소에서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M은 칼만 빼들고 있다. 그래서 실수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보고서를 합동으로 내놓았습니다. 공급주도 정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주도 공급 정책은 공공주도 공급 정책은 한계가 있고 임대차 보면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을 했다. 이런 지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재정 쪽에서 보면은 뭐 역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방역 대책은 물론 부동산 대책 또 대실패를 했고 재정도 지금 4년간 펑펑 써대고 이제서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는 홍 부총리의 고백이 뒤늦은 고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왜 그런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쌓아두느냐? 왜 국간에 쌓아두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간이 펑펑 쏘고 나서 비어간다고 하는 부총리나 "비장파장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퍼주고 나서 국간이 비어간다는 무책임한 부총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요. 지금 천일을 맞이하는 홍 부총리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또 "재정건전화법은 서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돈 풀기 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청년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낙연은 전역 군인에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윤석열도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를 만들었다 등등 돈 풀기 공약 경쟁만 하고 있고 재산 4억 구직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6개월을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고용부의 국민 취업
지원 대상 확대 정책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퍼주기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러더니 이런 양상이 또 계속되자 어제 그저께 국회 질의에서 7일 어제 우리 국회 질의에서 하루 새 "재정은 탄탄하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홍 부총리입니다. 국회 예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국가 채무 증가율이 50%를 돌파했는데 채무의 GDP 대비 증가율 50%를 돌파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만 쓰죠. 국가 채무는 국고채 주로 국고채 발행액인데요. 국가가 직접 채무 상환 의무를 지고 있다 해서 국고 채무를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만 있는 통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개 국가 부채라는 개념 government debt 우리나라는 government liability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government debt이라는 개념은 IMF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통계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되는 건데 국가 채무에다가 플러스해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국가 보증 채무,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의 직무를 일을 수행하느라고 진 부채라든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입니다. 선진국은 그런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에 대한 GDP 대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비율만 제시하고는 비교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모른다면은 이거는 직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국가 부채 비율을 적용하면은 약 한 30% 가까이 이미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역시 하루 만에 또 이런 "재정이 탄탄하다." 이 하면서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 홍두삼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홍 부총리의 경기부총리의 천일은 역시 홍두사입니다. 지금 현재 뭐 거의 10 아마 얼마 전에 10전 10대 근데 뭐 아마 거의 지금 11전 11 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하는 듯 했다가 경제 수장으로서 반발하는 듯 했다가 끝내는 다시 수용하고 마는 그래서 10전 10대 또는 홍두삼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홍두삼이 부총리의 천일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주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소주성이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임금을 급등시키고 그러면서 또 주 52 시간 도입하고 이러면서 일자리가 완전 붕괴되자 고용주들의 지급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최저임금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많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붕괴됐는데 그러자 2019 년부터 정부에 돈을 풀어서 세금 주도 일자리, 거드는 일자리, 단기 알바를 많이 만들어 내느라고 지금 이 재정 난리가 났습니다. 2019 년부터 예산 증가율을 9% 안팎으로 편성하면서 이런 난리가 났죠. 본래 예산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정도 수준, 한국 같으면 아까 4~5% 수준 정상인데 9%씩 증가시키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홍장표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홍장표가 물러간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를 김유선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데 연대 임금이라는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게 연대 임금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이런 주장하에서 고액 연봉자 임금을 낮추어서 소득 격차를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1950 년대 스웨덴이 도입했다가 실패한 모델인데요. 지금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스포츠 산업 발달이 안 되느냐. 우선 선수에게 좋은 연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임금 정책에도 이런 연대 임금을 주장하면 웃을 일들이 해외로만 나가겠죠. 또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을 안 해도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 국가 경제가 또 붕괴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또 꺼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7일 어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정책에 대한 주제의 토론을 열면서 또다시 소득주도 성장보다 훨씬 더 작용화된 좌측으로 기울어진 연대 임금 제도를 조장했다고 하니까 좌파들의 주장은 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데 불구하고 성찰이나 반성은 없이 더욱더 작용화된 주장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 안 쳐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CEO 임금을 깎자 그런 얘기죠. 스웨덴도 80 년대에 포기한 모델이다. 지금 현재 소득주 성장 이후에 가장 큰 것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됐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연대 임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면서 마사회가 2,000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는데 결국은 코로나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2,000억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주고 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민주노총에 그런 건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법 위에 있는 민주노총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투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경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정치 투쟁은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으로만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공권력은 뭐 그냥 방관하고 있으니까 대체 근로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송두리째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택배 노조도 인제 민주노총 소속인데 비노조원을 따돌리고 작업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멈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노조가 분류 도우미를 몰아내자는 택배 노조 간의 SNS 대화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한다. 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건설 노무자들을 일을 못하게 점거하고 파업을 해도 공권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1월 27 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기업 활동이 거의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은 심지어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 기업 활동이 거의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더욱더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계속 작용화되면서 전교조가 다 인제 다시 복원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혁신 학교다 뭐다 계속 이념 교육만 시키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늘어났는데 또 최근에 혁신 학교 문제가 크게 인제 대두가 되자 다시 이름을 약간 바꾸어서 그린 스마트 미래 대학이다. 이런 걸 미래 학교다. 이런 걸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형 교육감, 전교조 퇴직된 전교조의 어 특채 때문에 지금 사법 수사를 받고 있는 조영 교육감이 미래학교란 걸 제안했는데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미래학교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혁신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학력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것이 인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미래학교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는데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는데 "조의는 타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20 세기 교수가 21 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형국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기업에서는 21 세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또 어 어려움을 겪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 교수는 20 세기 강의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양성된 배터리나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인력들이 한 해 약 40,000여 명 우수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더 많은 보수를 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뇌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탈원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원자력 인연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현재 2019년에 35,000명이 나갔다. 그런 35,000명 수준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오히려 원전을 재도입을 주장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원전을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 조정을 하고 면서 현재 탈원전 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외국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부족한 전기를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통해서 수입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말 뭐 마치 통일이 이미 된 것처럼 평화로운 통일이 된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현실 바탕으로 한 대책을 내놓죠.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로 내놓고 약 한 뭐 몇백 명으로 구성된 탈원전 탄소 중립 시민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500명인가 300명인가 만들어서 뭐 그걸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 그것도 8명인가의 강사가 있는데 전부 탈원전 위원회가 6명이고 2명은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람들이다. 편향된 강의를 하고는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그 청소년이 포함된 시민회에서 그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주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외양의 탈을 쓰고 좌파 이념에 편향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전체주의 스타일의 결정 방식이죠. 근데 이게 한 달에 건보료가 6,086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여러 개 적을 두고 있을 경우에 뭐 요즘 투자비 굉장히 성행해져 주어질 게 회사별로 모두 부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소득을 모아 가지고 그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는 건 정상인데 회사별로 매기다 보니까 건보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컨대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예컨대 월급을 여러 군데서 받는 사람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 군데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는 본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모두 사회연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좀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혜택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건강보험이다 고용보험도 거의 안 내거나 사람들에게까지도 최소한의 납부하면 혜택을 똑같이 주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필요한 어 아주 위중한 병 같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돈을 내가 내고도 치료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건보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진료나 약이 아니다고 그래서. 그래서 많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중대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이런 모순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보다 못해서 국내에서 몇 년 전에 그 중대병을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건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건보 대상에 포함된 진료를 건보료 안 내는 사람들 워낙 많고 쪼끔 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쪼끔 더 고가의 약이나 진료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참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금리 어제 KDI에서 기획재정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 안전 컨퍼런스에서 외국의 석학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는 빚 많은 신흥시장국은 거품이 터질 우려가 있다. 뭐 당연합니다. 과거의 1997년, 2008년, 2084년 위기를 보면은 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 2-3년 이내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터지죠. 뭐 그렇게 되면서 모든 자산의 거품 붕괴 위험이 있다는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프랑켈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너무 급등을 한 것에 대한 반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5,681만 원, 이더리움이 417만 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천만 원이 넘었었을 때 비트코인이 5,684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450만 원까지 갔던 이더리움이 41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급등한 것은 반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상장돼 있던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많은 거래소가 폐쇄되면은 투자금은 어쩌나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가 660만 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여러 코인 회사에, 지금 우리나라 코인 회사가 60여 곳이 되는데요. 그 60여 중에서 한 서너 개만 인가를 받을 경우, 신고가 완료될 경우, 나머지 거의 한 60여 개, 50한 7-8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이 지금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로 옮기지 않으면 전부 상장 폐지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 사회적 파장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다소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가 둔화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아침에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성장률 금리는 6.0에서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이 5.7이라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나 많습니다. 65,000달러 정도 되는데 5.7%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4.0%, 30,000달러인데, 오히려 보통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좀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미국은 5.7%의 기여금을 토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4% 정도. 이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고, 우리의 성장률은 지금 2-3%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다우존스가 좀 둔화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은 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 꽁꽁 묶이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융을 찾는다 하는 그런 보도, 뭐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월 사업 자금이나 생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사채 금리가 평균 400%가 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은행 대출을 꽁꽁 묶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통계상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많은 서민들이 불부사채로 빠지면서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비판이 비등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규제는 검토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또 가냘픈 희망이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0만 명에 대해서 신용 사면을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그저께 금융위원장 임명식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할 사항입니까? 금융은 금융의 자율성에 맡겨줘야 돼요. 신용이 깨지면 금융 질서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무한 확장을 하는데, 곳곳에서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동종 업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 규제를 지금 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금융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가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을 비교하거나 추천을 못한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펀드 판매 추천을 하지 못한다.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이것이 한 플랫폼에서 비교가 되니까 굉장히 편의성이 제고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인제 다른 플랫폼 금융이 아닌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하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의 대세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있는데, 계속 기술 혁신에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기술 혁신의 대세를 꺾으면은 세계 금융에서 나오고자만 되는 거죠. 기존의 금융이 변신을 해야지, 기존 금융이 왜 혁신 금융을 자꾸 금융 혁신을 규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어 그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허브로 뛰는데 한국은 멈춰서 있다. 한국은 16위권이다. 이렇게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국 런던 시티 공사에서 발행된 자료에 뉴욕 1위, 런던 2위,
상해가 3위, 홍콩이 4위인데 싱가포르 5위인데 우리는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 구글도 반도체를 독자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죠. 반도체가 완전히 미래 전략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무인 배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물건을 주머니 속에 숨겨도 출입구 밖으로 던져도 계산이 된다. 코에스 한복판에 100% 무인 점포가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일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대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인제 제일 처음으로 된 거, 제가 미국에서 아마존에 가서 실험을 해 봤는데 아마존 고라고 있어요. 아마존 고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면은 바로 그냥 그대로 결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여기 알리바바도 뛰어들고 이제 우리나라도 드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신안 앞바다가 무슨 한국의 보물 단지인지 10.4 킬로, 지금 신안 앞바다 섬들이 거의 다 연결돼 있고 10.4 킬로 들어있는 추포와 비금도 간에 국비 3,827억 원을 투입해서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온 섬을 다 연결했는데 이제 10.4 킬로나 떨어지는 다리를 섬이 있었는데 그것도 국비를 3,827억 원을 투입해서 연결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뭐 신안 앞바다는 무슨 한국의 무슨 보물섬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00여 개의 남산 타워만한 풍력 발전 타워를 건설하고 그 풍력 발전에는 연금을 또 신안에 사는 서민의 어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 과연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청의 일반 결정에 철강사 2.8%를 줄여야 되는,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 위원회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또 지난 30일에 탄소 중립법이 통과되면서 2035,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려면은 지금 당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철강사나 이런 데서는 철강이나 정유화학은 감산이 불가피하고 그 감산이 불가피한 자리에 중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시장을 다 내줄 판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계속 그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나 글로벌 경쟁력이나 앞으로 경제나 일자리는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그냥 돈을 풀어서 그냥 커다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국가의 산업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들만 어떤 이념의 환경 카르텔 혹은 좌파 이념에 치우친 정책들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강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철강사와 정유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제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예컨대 포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버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낙관할 수 없다. 그런 분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지금 완전히 그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을 길들이려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를 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어 전 WTO 사무총장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데 기술 개발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은 지난달 뉴욕 증시의 IPO는 제로했다.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뭐 하면은 제재를 가합니다. 지난번에 뭐 디디 주식을 비롯해서 징둥이다 이런 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에도 규제 대못을 가하고 있다. 참 문제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중국의 홍색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사드 보복 못지않은 한국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현지 업체에는 치이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불안불안하면서 중국 사업에 봄날은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공유에 중국이 5개 있는데 베이징 이 공장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한국의 그 아이돌 스타들도 지금 대한 규제도 증가하면서 케이팝에는 제2의 한한령이 대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처럼 1인 독재체제로 가는 중국, 시진핑 지시를 학습하고 관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베이징대 등 31개 대학을 조사한 후에 사상 공작이 불충분하다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군사 정부 동맹에 가입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왕이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다 분석이 되고 있죠. 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뭐 중공군이 6.25 때 한국군 9천 명을 죽이는 그런 전투를 영화화한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되도록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상영이 되도록 허가했다. 이런 얘기가 난리를 피우고 지금 뭐 대단합니다. 뭐 지금 반대 시위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중공군의 6.25 영웅담까지 영화까지 한국에서 허용을 하고 보고 국민들이 즐기라는 것인가 하는 비판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내 몸에는 아직도 중공군 총알이 박혀 있다. 이게 나라냐 하는 6.25 참전 유공자 단체들의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명나라 때 다시 한번 우리 이조 때 이거 4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조 때 뭐 석학이라고 하는 송시열은 큰절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명나라 달력 앞에서 큰절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그다음에 독립문이 있는 자리에 아직도 중국 대사를 마주하던 영업문이 그대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이조의 4대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데 통일부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영변은 제외하고 북한의 식량난이나 자연재해만 집중 부각을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양 공동선언의 핵시설 폐기가 명시돼 있는데 최종건 외교차관은 북영변 재가동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외교차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관리들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 위협받고 있는 국가 안보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는데도 이것이 제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외교부 차관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관이 국회에서 공공연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말에도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면서 국익을 해치는 자유행위를 할 것이냐, 평양 짝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에 임원에 올해만 해도 99명이나 알박기를 했다. 친여권 알박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때 만든 사회투자기금이 시민단체의 돈줄로 전락을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지금 과도하다. 지금 뭐 이거 엄청 커피숍에서 면담하면서 조사하고 조서도 보여주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경찰 조사는 경찰에서 해야 하고 조서를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불법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관 20명을 보내서 7시간 동안이나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민단체 퍼주기 규명을 덮으라는 그런 압박이 아닌가 하는 조선일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업체 출신, 여당 낙선자부터 여론조사 출신까지 전부 전방위 낙하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낙하산은 결과적으로
한 방을 노리는 이익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사실상 사후 보상이나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그런 무능한 아웃사이더들의 등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억압제도, 자유가 없는 억압제도 국가 실패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정 운영 능력을 고사하고 인성도 지금 의심케 하는 막말 패륜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막말 패륜, 정치인들의 막말 패륜이 국민의 의식도 황폐화시킨다. 지금 뭐 야 그런 가운데 선관위에서 88% 국민 재난지원금에 과잉 홍보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무리한 세금을 거두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11조 원의 돈을 살포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이걸 과잉 홍보하면 이것이 바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조사 문제, 이거 제가 한국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론조사 지금 보니까 보통 한 1000명 조사하죠. 그런데 응답률 5% 미만도 98개를 조사했는데 41개가 나왔답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5%면 1000명 조사는 50명 미만 조사해 가지고 1~2% 10명, 20명도 6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무슨 우리 모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까? 보통 1000여 명 정도 조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 미만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명 미만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또 게다가 질문도 편향되게 해서 그리고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룩저룩하고 더구나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뭔가 좀 큰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